네, 지금부터 자이 어드브 세션 1주차 렉 발제를 맡은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논문과 똑같이 준비를 해보았고요. 바로 렉 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렉이라는 모델을 처음 알게 된 게 지난 학기에 진행했던 AI 엑스포를 봤을 때 현식 선배님께서 저한테 렉이란 걸 뭔지 아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때 다리 레그밖에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진짜 운명처럼 그날 돌아다니는 부스마다 다 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몰카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되게 많이 쓰이는구나 하고 이번에 발표 주제 중에 있길래 열심히 선점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논문에 대한 리뷰를 할 때 기존 모델의 한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뚫기 위한 이번 모델의 제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분석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먼저 기존 모델에 대한 한계입니다. 여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기존 모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LLM입니다. 베이스 세션에서 대부분 다뤘었던 그런 LLM 중에서도 생성형, 바트나 아니면 T5 같은 그런 모델들인데요. 이런 모델들은 사실적인 지식을 사전 학습하고 다양한 NLP 과제에 맞춰서 파인튜닝을 합니다. 이런 모델의 장점은 범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스크별로 파인튜닝만 하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범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은 저장된 지식을 꺼내거나 수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거나 이런 단점이 있고 외부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논문에서는 지식 집약적인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 집약적인 작업에는 오픈 도메인 질문 답변, 즉 지구에서 제일 큰 사막은? 하고 이렇게 주관식 답변을 요하는 그런 내용과 사실 검증, 태국의 수도는 하노이인가? 와 같이 이렇게 이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로는 알 수 없는 외부의 문서에 따른 지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전문가 수준의 복잡한 글을 요약할 때도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따로 만든 그런 아키텍처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출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출처 없이 환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생성하기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메모리 활용 모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메모리란 명시적 비파라미터 메모리라고 해서 모델 파라미터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명시적으로 둔 지식 저장소입니다. 벡터 DB나 문서 인덱스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외부 메모리를 활용하는 모델은 외부 메모리에서 필요한 문장, 여기에선 패스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문장을 뽑아서 출력 생성에 도움을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연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RealM이라는 친구랑 ORQA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기존 연구들의 장점은 범용 모델에 비해, 그 기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외부 메모리에서 정답 구간, 즉 스팬을 추출하는 데에만 그 연구가 치중되어 있어서 이 스팬해낸 그 구간을 바탕으로 생성해내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문장을 이렇게 끌고 와서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이 렉입니다. 사전학습된 파라미터 메모리와 명시적 비파라미터 메모리를 결합해서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은 비파라미터 메모리가 그 외부 문서입니다. 사전학습된 리트리버로 액세스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리트리버란 문서와 함께 사전학습된 여기에선 DPR을 사용하는데 이 리트리버는 이 외부 문서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뽑아올 때 이 검색하는
어떤 내용이 이 입력 시퀀스 X와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파라미터 메모리에서 리트리버로 뽑아오면 그 뽑아온 문서들 Z를 입력 시퀀스와 함께 그 파라미터 메모리 요 제너레이터 생성기에 넣어서 문장을 생성하는 그 한 단계를 모두 파인 튜닝 하는 것이 렉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네, 리트리버는 입력 X 시퀀스를 벡터화하고 외부 메모리에서 외부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다 벡터화가 되어 있는데 이 벡터들과 비교를 해서 이 벡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이 원래 문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곳을 가리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입력 시퀀스와 비슷한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벡터들을 뽑아옵니다. 그 뽑아오는 것을 리트리버가 하는 것이고 이 마지널리제이션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인데요. 분명 이해가 돼서 그 다음날 보면 또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이해가 되고 이러던 친구였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이 마지널리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잠시만요. 아, 네. 이 마지널리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목적 함수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과 출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친구가 목적 함수를 만드는데 쓰이는 그런 한계와 작업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렉이라는 모델의 성과를 한번 자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세 가지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그 뒤에 4챕터에 실험 부분은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 건데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기존의 생성형 LLM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이렇게 처음부터 작업에 특화돼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들보다 범용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특화 모델을 이길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레그의 좋은 장점은 태스크가 바뀌거나 지식을 업데이트할 때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리트리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문서 DB의 내용만 조금 수정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아도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입력 X를 받습니다. 리트리버는 이를 활용해서 Z에서 이 X에 대한 답변을 잘 설명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관련 문장 Z를 뽑아옵니다. 이 뽑는 방법은 검색기, 그러니까 이 리트리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생성기는 이를 활용해서 이 Z와 X를 활용해서 Y 값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생성기와 리트리버를 잘 볼 것입니다. 제이션, 이 한계화라는 친구는 제일 먼저 일단 검색된 문서 Z를 모두 잠재 변수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서가 아니라 이거를 문장 혹은 패스지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표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패스지 Z를 여러 개 뽑았으면은 그 패스지들을 다 잠재 변수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서가 이 정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패스지를 3개를 뽑았다고 하면 A를 80% 활용하고 B를 10% 활용하고 뭐 C를 10% 활용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든 변수를 잠재 변수 취급하는 게 한계화의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먼저 관련성 높은 문장을 뽑은 다음에 이 문장이 정답과 얼마나 가까울지에 대한 확률이 리트리버가 하는 부분입니다. 입력 시퀀스랑 내가 뽑아낸 이 문장이 얼마나 내적이 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적으로 유사한지를 리트리버가 뽑아내면은 그 Z랑 X를 활용해서 생성자가 결과 문장을 생성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널리제이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예측을 한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목적 함수를 만든다는 목적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처를 밝힌다는 것은 제가 아까 A랑 B랑 C에 따라서 얘는 80%, 얘는 10%, 얘는 10%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토대로 얘가 이 결과를 예측했는지 자연스럽게 이 모델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출처를 밝히지 못했던 그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화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렉 시퀀스는 출력별로 마지널리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력이 시퀀스인데 그 한 답변을 할 때 한 문서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답변을 할 때 같은 비율, 그러니까 80, 10, 10이라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한 번에 이 시퀀스를 한 번에 마지널리제이션을 하는 거고, 토큰별 마지널리제이션은 토큰마다 앞쪽 토큰은 A 문서를 더 활용하고 뒤쪽 토큰은 B 문서를 더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토큰마다 다른 문서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 렉 토큰 방식입니다. 먼저 렉 시퀀스 모델입니다. 검색된 동일한 문서를 사용해 전체 시퀀스를 생성한다는 것이 이제 검색된 그것들의 비율을 한 번에 해서 전체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들이 다 이해가 안 돼서 좀 적절한 예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제 집에 도둑이 들까 봐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이 이제 외부 문서입니다. 지역 신문에서 리트리버가 어, 집에 도둑이 들 집에 도둑이 들 것 같은, 도둑질을 할 것 같은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랑 B랑 C라는 사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A, B, C라는 사람들은 각각 범인이 될 나쁜 사람일 확률이 있겠죠. 이거는 리트리버가 다 구해서 준 확률이고, 이 각각 나쁜 사람이어도 우리 집에 침입을 안 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집에 침입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누가 내 집에 침입을 할 것 같은지는 이제 생성기에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나쁜 사람일 확률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올 것 같은지를 예측한 확률을 곱하면 A가 내 집에 침입할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우리 집에 침입할 확률을 각각 따로 정하고 그거를 합치면 누구가 됐든 내 집에 누군가가 침입을 할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목적 함수인 거예요. 이 각 문서가 정답일 확률이 A가 나쁜 사람일 확률, 그리고 해당 문서가 정답 라벨에 기여한 정보가 이 사람이 내 집에 침입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확률인데 이게 워낙 개념이 좀 잘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들을 합쳤을 때 이 최종적인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최종적인 수식은 y를 생성을 했잖아요. 이 y 값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그 모델의 목적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조금 더 붙은 요 수식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번째 수식만으로 충분한데 다음에 토큰이랑 조금 비교를 하고자 좀 생김새를 비슷하게 맞추고자 그냥 이 피세타를 이 각 토큰별로의 곱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시퀀스는 애초에 한 시퀀스를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한 수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고, 이 두 번째 수식이 렉 시퀀스의 제일 주요한 목적 함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렉 토큰 모델은 각 대상 토큰에 대해 서로 다른 잠재 문서를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따로 마지널리제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떤 때에 필요한가라고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문제가
내가 하고 싶은 입력 X가 고대 로마의 군사력과 수도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잠재 문서로 이제 뽑아온 내용 중에 고대 로마의 군사력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수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뭐 따로 필요 없는 뭐 다른 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 토큰에서는 군사력 정보의 문서에서 더 많이 내용을 생성하면 좋고 뒤쪽 토큰에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수도 정보를 더 많이 끌고 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큰별로 어떤 문서를 더 비중 있게 볼 것이냐를 따로 조정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각 문서가 정답일 확률과 기여한 정도는 사실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각 문서가 정답일 확률은 Z가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모든 Z에 대해서 똑같죠? 아, 모든 Z에 대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를 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헷갈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y1, 1 콜론 i-1 이 친구는 y1부터 이거 전 토큰까지를 다 나열한 이 슬라이싱입니다. 그렇게 수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트리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는 비파라미터 메모리인데요. 이 리트리버가 이 렉 논문에서는 DPR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DPR은 이중 인코더인데요. 질문이랑 인풋 값, X 값이랑 외부 문서를 둘 다 인코딩해서 그 인코딩한 벡터들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잉베딩은 기본적으로 버트 베이스를 사용했고, 이 DZ, 이거는 D가 문서 인코더예요. 문서 인코더로 이 Z가 그 전체 문서에 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이렇게 한 거고, QX는 쿼리 인코더로 입력값 하나를 인코딩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Z랑 QX에 내적을 하면 이 해당 문서의 이 문장과 인코딩한 인풋 값이 얼마나 가까운지 정보가 나올 수 있고, 이게 혹시라도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양수로 변환을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뭔지 찾아봤더니 그냥 유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문장에 대해서 이 input X에 대해 각각 문장에 얼마나 유사한지 정보를 다 저장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상위 K기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은 MIPS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결국엔 그냥 가장 가까운 것들 모아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PR 이 친구는 문서 내에서 X와 가장 유사한 문장을 뽑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은 생성기입니다. 그냥 바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바트는 베이스 세션에서도 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어, 400만 개 파라미터, 이거는 그냥 설정이고, 바트 라지를 사용하고, 생성기에 넣을 때는 X 값 뒤에다가 Z를 그냥 단순히 이어 붙여서 바트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Y에 대해 요것은 이 확률은 이 생성된 Y 토큰에 대해서 X랑 이때 넣은 이어붙인 Z가 들어갔을 때 확률이 되겠죠. 바트는 바트의 기본적인 설명은 노이즈 제거 목표랑 이렇게 노이징 하는 게 되게 다양한 함수가 있어서 이런 걸로 사전 훈련이 됐는데, 바트가 상당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부분이고, 비슷한 크기의 T5 모델보다 바트가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훈련입니다.
비지도 학습으로 리트리버와 생성기를 그 엔드 투 엔드 한 번에 학습을 하는데요. 손실함수는 아까 그 목적 함수로 봤었던 이 p, y, x 요거를 응용해서 로그를 씌운 요 함수를 쓰고 있고요. 입력과 출력이 한 번에 쌍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아담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고 여기서 버트 D가 뭐냐면 아까 그 문서 인코더로 하는 그 문서들을 다 인코딩하는 그 버튼인데 이 친구는 어차피 X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다른 애들을 다 하나하나 미세 조정해서 한 번에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디코딩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게 이 처음에 있는 이 친구가 표준 빔서치 디코더의 목적 함수로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그냥 이 p, y, x 요 친구가 우리 목적 함수는 요렇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대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체적인 의미는 x가 y를 얼마나 설명하는지가 p, y, x 요 친구이기 때문에 x가 y를 가장 잘 설명할 때의 y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갖다 넣기만 해도 잘 된다고 하는 이유는 애초에 빔 서치해서 생성할 때 토큰별로 이렇게 생성을 하기 때문에 렉 토큰이라는 방식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고 근데 반면에 렉 시퀀스는 한 번에 시퀀스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 토큰별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앞에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디코딩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 각 문서 Z에 대해서 빔 서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A 문서에 대해서 빔 서치한 Y 이 빔서치하면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Y가. 그래서 A에 대해서 뭐 Y가 여러 개 나오고 B에 대해서 여러 개 나오고 그러면은 Y 후보군이 가설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설 집합이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가설 집합에 있는 Y 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까 봤었던 그 목적 함수를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그 목적 함수 중에 가장 좋은 Y 값을 선정하면 결과가 되는 건데, 여기 렉 시퀀스에서는 원래 한계화를 하려면, 그 목적 함수를 구하려면 한계화를 해야 되잖아요. 목적 함수를 구하는 게 한계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Y에는 모든 문서가 반영돼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A에 대해서 만들어진 라벨 중에 하나가 이 잠재 문서가 A, B, C 세 개가 있을 때 A만 반영되고 B, C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 수식의 목적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것들도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설 집합에 있는 Y 값들 중에 혹시 이 모든 문서가 반영되지 않은 라벨이 있다면 그 반영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 다시 순전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속 디코딩은 이렇게 하면 모든 라벨 값에 대해서 모든 문서를 다 순전파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굳이 그 반영이 되지 않은 그 문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순전파를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값은 작게 나올 테니까 그냥 그 값을 0으로 놓고 진행하는 것이 고속 디코딩입니다.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실험 설정 부분이라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실험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이렇게 전통적인 검색 어, 여기. 오픈북. 전통적인 검색해서 거기에서 정답 스팬을 추출하는 그런 아키텍처랑 순수 파라미터 기반. 그러니까 다른 외부 문서를 활용하지 않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T5 같은 요 친구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비교하는 데이터셋의 종류로는 NQ, TQA, WQCT 이렇게 있는데요. 이 TQA의 경우 T5랑 비교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추가로 실험을 한 것이라서 T5에서는 TQA 위키 테스트 세트로 했다고 해서 요 슬래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TQA의 그냥 기본적인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학습해 본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게 T5랑 비교하기 좋은 딱 이 테스트 셋만 활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왼쪽은 그닥 중요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면 모든 태스크에서 렉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 다음은 obstructive 퀘스천입니다. 이 MS 마르코라는 데이터셋은 질문, 골드 구절, 그리고 이 이를 요약한 정답 문장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요. 이 골드 구절은 문서에서 정답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 10개를 이 데이터셋에서 그냥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드 구절을 사람이 직접 요약한 정답 문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렉은 그래도 뽑아내고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골드 구절을 굳이 쓰지 않고 질문과 이 정답, 그리고 골드 구절이 있을 문서, 전체 문서,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골드 구절에 일단 답이 있기 때문에 골드 구절을 알지 못하면 힘든 질문도 있고, 애초에 위키에 답이 없어서 합리적인 답을 그냥 위키를 보지 않고 추출해야 되는 질문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드 구절은 이제 렉이 문서에서 리트리버로 검색을 해오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고, 비슷하게 아예 똑같게 찾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유사하게 찾아낼 수 있고, 위키에 답 구절이 없을 때는 이게 생성기가 Z가 이제 확률이 낮으면은 뽑아낸 문장이 Y를 설명할 확률이 낮으면 이 생성기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문장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취약하지 않게 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 기존의 소타 모델보다 좀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기에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성된 텍스트의 다양성인데요. 여기 보면은 바트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이거 골드는 사람이 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접하디 퀘스천입니다. 레그가 문제 출제도 가능한가를 보는 부분인데요. 제퍼디 질문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6년 멕시코는 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두 번 개최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었다 하면은 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도록 문제를 내는 이 문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데이터셋은 이걸 사용했고 바트 모델을 활용해서 해봤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는 그냥 기본적인 성능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바트에 비해서 렉 토큰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은 이 쌍별 비교 평가 해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 조금 더 잘 만든 질문인 것 같은가. 이렇게 두 가지 평가 항목으로 하는 건데, 사실성이나 아니면은 특이성 이렇게 다 봤을 때 대부분 바트 같은 애들은 막 7% 이런데 레그가 더 낮다라고 표시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이건 논문에 있었던 예시인데 답변이 해밍웨이인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바트는 해밍웨이에 대한 내용이 그 내부 파라미터에 있다면 그거를 관련해서 뭘 만들어내고 없으면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의 꽹과리를 가장 잘 치던 기생은 누구인가 막 이렇게 해서 해밍웨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레그는 각 토큰별로 다른 문서를 참조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생성하는 겁니다. 얘가 생성해낸 문제는 뭐냐면 The Sun Also Rises라는 책과 A Farewell to Worms라는 책을 쓴 작가가 이 작가이다 라고 해서 해밍웨이를 하는 건데 여기 닭 1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farewell to arms를 적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서이고, 닥투는 더 선을 뭐 적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문서인데,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 친구를 더 잘 활용하고 뒤쪽 문서에서는 이 친구를 더 잘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뒤에서는 색깔이 다들 비슷해지죠. 이거를 문서 후위가 평평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서별로 이 답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일조하는 그 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비슷해질 때는 내부 파라미터 메모리를 활용해서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답변을 잘 마무리 지어주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팩트 베리피케이션. 피버라는 것은 이 문서가 이 문장을 지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박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약간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정보 부족을 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서 이 내용이 맞다고 막 얘기를 하는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지입니다. 요런 테스트도 있었는데 요런 테스트에서도 성능이 소타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뭐야. 이게 줄바꿈이 됐네요. 네. 레그는 바트보다 이 사용자가 그냥 사람이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사실적인 문장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정보도 알게 되었고, 뭐, 리트리버, 이 친구가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걸 해가지고 리트리버가 없을 때는 얼마나 성능이 달라지는가 해서 보니까 리트리버를 끄면은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되는 걸 봐서는 리트리버를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비파라미트릭 메모리 요 외부 문서 부분은 문서 인덱스만 바꿔도 지식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업데이트가 아주 용이하다. 그리고 그 시퀀스의 경우에는 검색하는 문서가 많을수록 검색하는 문서의 양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꾸준히 계속 높아지는 반면에 토큰은 10개의 문서를 뽑아올 때 성능이 제일 최고이고 그 이상은 별 차이가 없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자면 레그가 제안한 내용은 파라메트릭 메모리 그러니까 생성기랑 이 외부 문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범용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 외부 문서를 활용해서 이제 지식 집약적인 작업에 대한 생성형 답변을 더 잘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였습니다. 레그의 의의를 보자면 이렇게 출처가 명시된 사실 기반 생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서 이 답변이 나왔을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환각이 감소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